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나나 산책시키기. 지은이는 벤 알드리지입니다. 명심하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우리가 가진 통제력은 더욱 줄어든다. 에픽테토스.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 인생의 역경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스토아 철학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신력에 관해선 그 누구보다 전문가였고, 정신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정신 나간 짓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미리 연습하면 미래에 닥쳐올 역경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스토아 철학자 카토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남들 보기에 나쁘끄러운 옷을 입고 다녔다는 일화를 읽었을 때 나는 스토아주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신력을 단련하고자 일부러 더위와 추위에 자신을 내던지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끼니를 거르고 거친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며 빈곤을 실천했다. 나는 스토아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전 목록을 작성했고 여러 측면에서 나 자신을 테스트했다. 물리적인 도전도 있었고 정신적인 도전도 있었으며 심지어 기술적인 도전도 있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벗어나기를 두려워했던 심리적 안전지대 밖으로 나를 밀어내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생애 처음으로 마라톤을 완주했고 산에 올랐으며 먼 거리를 걷는 일에도 성공했다. 틈만 나면 추위를 견디는 훈련도 했다. 날마다 찬물로 샤워를 했고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즐겼으며 얼음물에 뛰어들었다. 루빅 큐브를 1분 안에 푸는 법을 습득했고 일본어와 종이접기도 배우기 시작했다. 한의사를 찾아가 침을 맞으며 침에 대한 공포를 극복했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으며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기도 했다. 카드를 한 번씩만 보고 카드 전체를 통째로 암기하는 법과 자물쇠 따는 법도 스스로 터득했다. 정신력을 단련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다. 도전과 역경을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그전까지는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낼 때마다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다.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에 입문한 뒤로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안티 버킷리스트는 버킷리스트의 반대말이다. 인생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은 일, 당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의 목록을 뜻한다. 예를 들면 헌혈하기, 맨손에 거미 올려놓기, 깊은 물에서 수영하기 등과 같은 일들이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심리치료 중엔 환자가 공포증을 극복하도록 돕는 노출요법이란 게 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에 환자를 노출시켜 점차 둔감해지게 만드는 방법이다. 안티 버킷리스트도 이와 비슷한 원리다. 가장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인 에픽테토스가 남긴 다음의 명언은 스토아 철학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해준다. 교실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학생일지라도 막상 실전에 나가면 인정사정 없이 깨지기 마련이다. 스토아주의의 아스케시스란 본질적으로 훈련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말로만 떠들지 않고 벌떡 일어나
산책을 나가는 걸 가리킨다.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실천이야말로 스토아주의를 스토아주의답게 만들어준다. 스토아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한다. 인간으로서 주어진 삶을 최대한 잘 살아내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인생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리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다. 에우다이모니아는 본질적으로 행복을 의미한다. 어쩌면 평온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격이 당신의 전부이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했다. 덕 있는 인격을 기른다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성찰의 과정일 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매 순간마다 지금 이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인지 자문하곤 했다. 스토아 철학에는 이러한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아레테다. 아레테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자신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나는 스토아주의가 행복에 대한 책임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점이 마음에 든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스토아 철학은 불교와도 맞닿아 있다. 행복은 내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달렸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는 4가지 덕목을 갖추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혜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정의는 상대방이 아무리 짜증나게 굴더라도 친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정의는 다른 사람을 친절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용기는 고난을 견디고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해내는 능력이다. 5초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불편함을 우아하게 감내하는 능력이다. 절제는 자기 통제력이다. 절제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 규율을 지키고 목표를 이루고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4가지 기본 덕목을 윤리적 원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스토아 학파는 외부 사건, 즉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외부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술의 뒤에 목줄로 묶여있는 개 한 마리를 상상해보자. 이 개는 수레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지만 2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수레가 가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항하며 질질 끌려가는 것이다. 개는 우리를 상징하고 수레는 인생을 상징한다. 어쨌거나 인생이라는 수레는 쉬지 않고 굴러갈 것이다. 그러니 어찌됐든
뒤따라가는 편이 낫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는 무관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큰 비중을 두지 말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자들이 무관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은 돈, 건강, 명예, 소유, 아름다움 등이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결국 문제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다. 스토아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갖는 많은 불만이 현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에서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스토아주의가 알려주는 좌절과 실망을 피하는 법은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거나 미리 어떤 결과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언제나 결과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말라. 몸으로 살아내라. 에픽테토스. 이제부터 스토아주의에서 찾은 인생을 뒤바꿀 10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 10가지 방법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용적이므로 각자 실제 생활에서 시험해 보길 권한다. 첫 번째 방법. 자발적 불편함을 추구하라. 추위와 더위, 목마름과 배고픔, 부족한 음식과 불편한 침대, 쾌락을 참고 고통을 견디는 것에 자발적으로 익숙해질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단련된다. 무소니우스 루푸스. 개념은 단순하다. 일부러 자기 자신을 힘든 상황에 노출시켜 미래의 고난과 역경에 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일부러 추위나 더위를 견디며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않거나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쾌락을 멀리한 채 고통을 견디고 맨발로 걷거나 창피함을 무릅쓰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행위들이 그렇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감수했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견유 학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 스토아 학파에게 영향을 미쳤다. 견유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인 디오게네스는 커다란 통 속에서 살았다. 사람들의 소유욕을 비난했으며 남들이 보든 말든 아무 데서나 배변을 하곤 했다. 다른 견유학파 철학자들 또한 한겨울에 벌거벗은 채 동상을 껴안거나 한여름에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 위에서 뒹굴곤 했다. 다음은 세네카가 쓴 글에서 발췌한 문장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당신의 패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주일 동안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연명하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생활해보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당신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인지 자문해보라. 약간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다. 꾸준한 운동은 자발적 불편함을 비교적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일부러 불편함을 경험하는 또 다른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훈련이 있다. 그 어떤 날씨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유명한
로마시대 스토아 철학자 카토는 계절과 상관없이 날씨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현대 스토아주의자 사이에서는 찬물로 샤워하기가 일종의 불문율이 되었는데, 이는 스토아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 자발적 불편함을 실천하는 또 다른 고전적인 훈련법은 베개와 이불, 매트리스 없이 맨바닥에서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맨바닥에서 자는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체적 불편함을 경험하는 방법은 많다.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지 않거나 제압 매트를 산 뒤 그 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자세를 유지하며 스트레칭을 하거나 바닥에 레고를 던지고 그 위를 걸을 수도 있다. 창피함은 정신적 불편함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일부러 창피함을 무릅쓰는 이 방법은 수치심 깨뜨리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지정서 행동치료에서 사회 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이 치료법은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긴장을 푸는 법을 습득할 수 있게끔 일부러 그런 상황에 노출시킨다. 이를 가리켜 둔감화라고 한다. 인지정서행동 치료를 개발한 엘버트 앨리스는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닌 것으로 유명했다. 이 기법을 사용할 때 앨리스는 환자들에게 애완 바나나를 산책시키도록 했다. 애완 바나나란 말 그대로 줄에 묶인 바나나를 뜻한다.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내면적 공포에 맞서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앨리스는 환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면전에 대놓고 크게 하품하기, 뚱딴지 같은 질문하기 등이다. 스토아주의자들이 불편함에 뛰어들었던 또 다른 방법은 자발적 박탈이다. 원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고전적인 예시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서 쾌락을 박탈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 단, 이건 처벌이 아니라 단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현대인의 삶은 편안함을 극대화하는 온갖 장비로 가득 차 있다. 삶을 한층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고자 고안된 물건이 사방에 넘쳐난다. 불편함을 피하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할까? 아무런 불편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성급히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마련이다. 세네카의 지혜로운 명언을 기억하라. 군인들은 평화로울 때 작전 훈련을 하고 벙커를 구축하고 몸을 혹사시킨다. 그래야 전쟁이 터졌을 때 지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사람들을 심란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에픽테토스.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려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나는 스토아주의 황금률을 떠올리며 집중했다. 교통체증, 날씨,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속도 등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러 번 되뇌다 보면 짜증이나 분노가 차츰 누그러졌다. 스토아 학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처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라고 말한다. 결국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해서 생긴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외부적인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괴로움은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그 판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할 수 있다. 우리의 판단과 인식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지행동치료와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NLP이다. 전자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후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중점을 둔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환자에게 어떤 대상을 떠올릴 때 드는 생각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불을 끄듯이 논리라는 호스를 사용해 그 생각을 끄도록 권한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가정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내면적 대화의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실제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전형적인 예시는 나는 헬스장에 가야 해 대신 헬스장에 갈 수 있다니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다. 가야 해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처럼 들리는 반면 갈 수 있다는 선택권이나 특권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미묘한 차이지만 언어 사용 습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건설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서 언어 습관을 다양하게 바꾸어 나가다 보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말은 매우 강력하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평을 늘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소리내어 불평하지 말라. 혼자 있을 때도 하지 말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 번째 방법. 운명을 사랑하라. 방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에이터 뚜껑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뜨거운 물을 사방에 흩뿌리는 바람에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었다. 대만으로 여행을 떠나 즐겁게 관광하던 도중 갑자기 한 뼘도 되지 않는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했고 그 바람에 6개월을 고생했다. 정체된 도로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 내 차를 들이받았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실제로 겪은 사건이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 닥치기 마련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마음챙김 수련법의 대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카바찐 박사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파도를 멈출 순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아모르 파티는 운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에픽테토스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다. 모든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길 바라지 말고 실제 벌어지는 일에 당신의 소망을 맞춰라. 그러면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제시하는 목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상황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1, 2분 정도 걸리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코미디언의 마음가짐. 어떤 상황에서든 유머를 찾아내 이 역경이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는 어떻게 사용될지 생각해보라.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농담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영웅의 마음가짐. 소설이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지금 이 상황이 영웅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상상해보라. 영웅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는가? 작가의 마음가짐. 지금 이 상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기사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스토아주의자의 마음가짐. 진정한 스토아주의자처럼 역경을 감당해내겠다고 다짐해보라. 창의적인 마음가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해보라.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좋다. 나는 역경을 마주하거나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위의 5가지 마음가짐을 최대한 전부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노동이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어려움은 정신을 단련시킨다. 세네카.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장애물이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히려 행동을 앞당긴다. 지금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곧 길이 된다. 아우렐리우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기회이자 장애물을 위대한 것으로 승화시킬 적기라고 생각하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당신은 이미 내면에 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에픽테토스. 4번째 방법. 스스로를 돌아보라. 어느 항구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세네카. 자기 성찰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지혜, 즉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상과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상과 가치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은커녕 그럭저럭 견딜 만한 인생조차 살 수 없다. 세네카. 나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격언이 자기 성찰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성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일기 쓰기다. 일기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탐구하는 데 사용한 도구였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출판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닌 한 개인의 일기다. 일기를 쓰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빈 종이에 글을 적어 내려가는 행위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기를 쓴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었던 안네와 그 가족들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아야 했다. 안네는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 건물에 숨겨진 별관에서 2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 나치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처음 은신처에 들어갔을 당시 13살이었던 안네는 숨어 지내는 동안 일기를 썼다. 일기를 쓰는 것은 안네가
암담한 현실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방법이었다. 안네의 일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모든 것은 안네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있는 감정을 종이 위에 솔직하게 쏟아낸 덕분이다. 에픽테토스는 하루를 성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아무리 눈꺼풀이 무거워도 낮에 했던 행동을 낱낱이 헤아리기 전까지는 잠들지 말라. 어디서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했더라? 꼭 해야 하는데 안 한 건 뭐가 있지?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혹은 비겁한 행동은 스스로 책망하되 잘한 행동은 칭찬하라. 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며 무엇보다 나의 하루를 매일매일 돌아볼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우리의 악함은 여기서 비롯된다. 우리는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한다. 하지만 미래의 계획은 과거에서 이어져 내려온다. 세네카. 5번째 방법. 역할 모델을 찾아라. 우리에게는 우리 인격을 규제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면 구부러진 것을 결코 바로잡을 수 없다. 세네카. 에픽테토스가 남긴 문장을 보면 스토아 학파가 소크라테스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엿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서 오직 이성을 조춤으로써 완전한 삶을 살았다. 소크라테스의 경지까지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소크라테스처럼 되기를 원하며 살아야 한다. 스토아 학파는 역할 모델을 선택할 때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 즉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에게서 따뜻한 마음과 최선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한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선한 인격은 덕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덕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4가지 기본 덕목인 지혜, 정의, 용기, 절제를 좇아 엄격한 윤리적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품위 있는 인간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는 것은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좇는지 잘 살펴보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6번째 방법. 부정적인 상황도 염두에 두어라.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라 관중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을 시각화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는 이와 반대로 부정적 시각화를 적극적으로 탐구했다. 부정적 시각화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상상하는 것이다. 부정적 시각화를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미래에 닥칠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다. 2번째, 삶 자체와 주어진 모든 것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운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행동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라. 알렉스 호놀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벽 등반가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프리 솔로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는 알렉스가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암벽 프리라이더를 등반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알렉스는 무려 100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절벽을 맨몸으로 등반한다. 로프도 보조 장비도 없다. 알렉스는 등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화와 더불어 일이 잘못될 경우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한다. 알렉스는 등반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모두 상상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만약 절벽 틈에서 새가 튀어나와 얼굴에 부딪힌다면, 중간에 다른 등반가와 마주친다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갑자기 날씨가 바뀐다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잠재적인 돌발 변수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알렉스는 추락할 경우도 미리 염두에 둔다. 추락하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에게 추락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알렉스는 암벽에 오르기 전에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봄으로써 특히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둠으로써 등반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매우 스토아적인 방식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운명에게 빌려온 것이므로 우리의 허락이나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운명이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이들을 힘껏 사랑하되 그들이 내 곁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갈 수 있다. 세네카. 7번째 방법. 내 마음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는 능력을 기르면 일이 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격렬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만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스토아 학파는 이처럼 평온한 마음 상태를 가리켜 아파테이아라고 부른다. 본질적으로 격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테이아의 목적은 감정을 완전히 제거한 채 무관심하고 차가운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슬픈 일에 무감각한 것도 아니다. 다만 스토아주의자는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감정에 장악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이 알려주는 격렬한 감정을 다스리는 또 다른 비법은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커다란 슬픔이 닥쳤을 때 철학적 태도가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서 철학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상황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CT는 수용 전념 치료의 약자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어떤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인식하는 것이다. 감정마다 느껴지는 특정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그 감각이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똑바로 응시하고 자세히 관찰하면 감정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가령 얼음 목욕은 매우 고통스럽다. 그러나 고통에 정신을 집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통을 인정하고 우리 몸이 감각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실제로 고통이 한결 견딜만해진다. 예를 들어 호기심을 가지고 살갗을 애는 추위를 탐구해보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나 또한
실제로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다. 8번째 방법.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 행동에 신경을 끄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나 자신의 행동에만 신경을 기울여라. 일단 세상에는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의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상황에 무관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은 상황에 무관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오로지 그들에게 달려있다. 형편없는 행동은 나약한 인격의 반영이기에 스토아 학파는 그런 이들일수록 불쌍히 여기라고 말한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에 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이나 할 짓이다. 무소니우스 루푸스. 9번째 방법.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매일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를 사는 사람은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세네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다. 로마의 장군들은 새로운 자리에 임명될 때마다 귓속말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 이는 현실 감각을 잃지 않게 하려는 방법이었다. 스토아 학파는 나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죽음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언젠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일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스토아 학파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바로 죽음에 관해 명상을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죽음 명상은 우리 자신의 죽음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들이 갑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예를 들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곤 한다.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한다. 죽음 명상은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 없이도 이러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장례식을 상상해보라. 장례식장 벽에 붙어있는 파리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친구와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관 속에 누워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말을 건넬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장례식에는 누가 참석했을까?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예를 들어 종교가 있는 사람은
무신론자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보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을지 상상해보라. 당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실제로 죽어가는 과정을 상상해보라. 타이머를 설정한 뒤에 이러한 사고 실험을 각각 5분씩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집중하라. 스토아 학파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죽음 명상을 했다. 세네카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라고 말했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과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라. 세네카는 또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해보길 권했다. 루푸스는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지 않으면 오늘을 잘 살 수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만약 오늘 죽을 수도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겠는가? 그래도 여전히 직장 동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겠는가? 지금 그 모습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다. 여전히 넷플릭스를 보느라 5시간을 날리겠는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할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여기 지금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10번째 방법. 우주적 관점을 지녀라. 스토아주의에는 심파테이아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 이는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과학자 칼 세이건은 다음과 같이 완벽하게 설명한다. 우리의 DNA를 구성하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 속의 철, 애플파이 속의 탄소는 모두 붕괴하는 별의 내부에서 합성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별의 자녀다. 어쩌면 지금 당신 몸 안에 있는 원자 중 일부는 과거 티라노사우루스의 발톱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심파테이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위에서 내려다보기라는 고전적인 스토아주의 훈련을 하면 된다. 그저 머릿속으로 세상이 조그맣게 보일 때까지 위로 올라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뿐이다. 원한다면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먼저 몸이 두둥실 떠올라 천장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더 높이 올라가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지붕? 공원? 개미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들? 이제 더 올라가라. 수백 미터쯤 더 올라가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마을이나 도시, 시골? 더 높이 올라가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나라? 지구의 일부? 더 높이 올라가라. 이제 무엇이 보이는가? 지구 전체? 계속 올라가라. 또 무엇이 보이는가? 태양? 은하수? 멈추지 말고 계속 올라가라. 이제 무엇이 보이는가? 흥미롭게도 많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난 뒤 모든 인류에게 더 큰 유대감을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강렬한 경험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마저 들게 만든다. 아폴로 14호의 우주 비행사이자 인류 역사상 6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에드거 미첼은 우주에서 지구를 본 후 모든 것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경험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에드거는 이후 순수 지성론 연구소를 설립했다.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해 나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덧없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묵상했다. 지금 존재하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시야에서 사라질지 생각해보라. 세상 만물은 쉼없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 또한 무한하기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언제나 깊이를 알 수 없는 과거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미래라는 심연이 놓여 있다. 스토아 학파가 등장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덧없음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는데 변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간결하게 요약한 두 개의 문구가 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변한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스스로 되뇌는 나만의 스토아주의 격언이 있다. 다음은 내가 주기적으로 되뇌는 3가지 격언이다. 1. 이건 나의 인격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 2.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 3.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인류가 미래에 직면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스토아주의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스토아주의는 이성과 논리에 뿌리 내린 철학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사회적 담론이 바뀌면 기존의 입장을 기꺼이 바꾼다. 이성과 논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을 고집하는 걸 장려하지 않는다. 스토아주의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고정되어 있는 사상 체계가 아니다. 철학으로서 스토아주의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그 덕분에 인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은 스토아 학파가 지닌 특별한 강점이었다. 세네카가 남긴 명언을 들려주겠다. 나는 스토아 학파의 어떤 스승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 나 역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현재에 충실하며 매 순간을 의식하라는 것은 스토아 학파가 늘 하는 말이다. 심지어 스토아 철학에는 프로소케라는 단어도 있었다. 프로소케는 본질적으로 마음챙김, 즉 잡생각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 주의, 어텐션이다.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세네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표현했다. 미래는 불확실하니 현재를 살아라. 명상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도대체 명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 책에서 접한 스토아주의 사상이나 개념 가운데 가장 공감이 갔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다. 지금까지 바나나 산책시키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단어는 마음과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가장 기초적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은 내가 일으키고 거둘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이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폭풍 속의 파도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욕망과 감정과 생각들이 내 마음에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생각과 의식과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센 의식과 생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가령 배가 고플 땐 아무 생각나지 않고 뭔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지요.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식욕과 분노가 24시간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고 필요한 상황에서 드러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비록 어리고 무지해서 좋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나중이라도 그것을 뒤집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민족의 영웅이고 구원자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탈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업그레이드도 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 정신과 마음의 힘을 강조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정신에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본 적이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의지적으로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항상 내 마음과 정신을 현명하게, 밝고 바람직하게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스타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동안 한 번이나 2번 생각하고 멈췄다면 거기에 한 번만 더 검토해 보는 과정을 두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볼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겪어봐야만 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현명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